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왔고요. 이름은 정성엽이라고 합니다. 일단 초청해주신 이 교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제가 훌륭한 연구팀과 함께 오늘 이렇게 좀 발표도 하면서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건데 그 가운데서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디스커션 할 때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보통은 폐기물로부터 그러니까 웨이스트 매터리얼부터 이제 뭐 어떤 자원이나 에너지들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친환경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는 연구들을 이제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연구실은 제목은 환경 촉매 및 청정 에너지 공정 연구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석사생이 올해 9월부터 이제 첫 번째 오고 제가 이제 학교 온 지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생 처음 오고 이제 학부연구생 이렇게 구성돼 있고 제 연구의 키워드는 이제 waste to resource, 그러니까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탄소 순환, 재생 에너지, 탈탄소화. 여기 이제 탄소를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탈탄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반 화학 물질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희 연구실 경북대가 어딘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첫 번째 넣는 슬라이드긴 한데 부산대 분들은 워낙 잘 아시니까 네 우리가 라이벌 학교긴 한데 사실상 부산대가 그래도 입결이 더 높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이 기차역에서부터 택시로 보시면 7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유기신소재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에너지랑 이제 그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뉴 에너지라는 표현은 안 쓰고 한국은 이제 신에너지, 뉴 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리고 IGCC라고 해가지고 석탄에가 가스 요걸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고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리고 이 폐기물 에너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얘기하고 뭐 우리 수소,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아직 더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요까지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폐기물이랑 바이오예요. 뭐 수소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거 많이 관심하고 많이 이렇게 태양광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부분은 아직은 바이오랑 폐기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또 이쪽 연구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라고 해도 사실 여기 바이오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이오 가스 그리고 이제 그 랜드필 가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폐기물 기반 에너지들이 이제 국내 재생에너지 지금까지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앞으로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옛날 통계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 같은 게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 에너지가 들어가면 더 늘어나긴 할 텐데 아직까지 나온 통계에는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폐기물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면은 이 폐기물이 뭐냐? 폐기물 뭐 당연히 쓰레기죠.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자원으로 잘 쓰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자원이 될지 아니면 그냥 폐기물 버리는 게 될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전통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소각, 태우고 이제 매립하는 거 이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하시는 뭐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싸고 제일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원화하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게 훨씬 쌉니다. 그걸 빠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돼 왔고 근데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좀 난 것 같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뭐 산업에서는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귀찮은데 굳이 그냥 버리고 태우는 게 제일 좋지 재활용해가지고 자원하는 거에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이 이슈되는 이유가 뭐 대기업 같은 데서도 뭐 폐기물 자원화,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데 진출하려는 이유가 이게 사실 법규랑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 같은 거 거의 관심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합성 수지 이런 게 거의 사용이 안 됐었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뭐 쓰레기는 그냥 분뇨,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오줌이었는데 이런 거름으로 섰으니까 문제도 안 됐고 이제 이때 그 서울의 인구가 아마 100만, 5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화되고 부산이 서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이때는 6.25 이후니까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재활용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산업 폐기물 특히 합성 플라스틱 뭐 당연히 합성 섬유도 거기 포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폐기물 처리가 안 되니까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게 생기고 처리법이 생기고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뭐 자원 절약, 재활용 이런 거 뭐 국내법 외에도 이제 국제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활용에 대한 법규가 촉진이 되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뭐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했는데 사실 국내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한 5,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폐기물처럼 매립돼서 처리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재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전자제품, 전기제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가 이제 2016년대 들어서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게 좀 발의가 되고 이때부터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재활용해가지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자 해서 한 폐기물 자원화 이런 이슈가 생긴 지가 크게 한 1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하시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 했는데 기업에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막 이슈가 된 거는 사실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법에서 이렇게 하자, 뭐 다짐하자, 요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률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그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줘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이렇게 친환경 처리를 안 하고 재활용을 안 하면은 그 안 한 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재활용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내느니 그냥 요거 우리가 리사이클링 잘 해가지고 요거 돈으로 되는 어떤 케미칼이나 아니면은 이런 재료로 만들어 보자, 아니면 에너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국내에서 이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점점 이쪽으로 많이 연구도 진행되고 또 산업에서도 실제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사이클은 크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천연자원 같은 게 들어오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뭐 섬유, 폴리에스터, PET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원료 같은 거를 가져오면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덜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쓸 수 있는 거는 재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헌옷 재활용 이런 게 재사용의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뭐 PET 원료 같은 거를 다시 뽑아낸다거나 이런 것들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이제 뭐 열 회수를 통해서 뭐 소각까지는 이제 국내법상 이제 중간 처리라고 해서 열 회수 중간 처리라고 하고 최종 처리는 매립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최종 처리는 매립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데 요 전 단계까지 재사용하고 재생 이용하고 열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그 리사이클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이제 줄이기 위한 좀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안 쓰는 게 프리벤트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쓴 거를 다시 쓰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소주병, 맥주병 같은 거 우리 씻어서 다시 쓰잖아요. 그럼 얘 그냥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그러니까 소주병이 브랜드가 다른데 모양이 다 똑같은 게 업체 상관없이 다 다시 쓸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한 병 반납하면 한 100원, 130원, 맥주병이 130원인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거 살 때 130원 플러스 더 주고 사는 건 거잖아요. 그 반환하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재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국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기물 자원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면은 뭐 얘를 원료 물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PET 같은 경우는 다시 PET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PET 바틀이나 아니면은 뭐 PET 옷, 폴리에스터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종이 같은 것도 가져다가 다시 펄프로 만들어서 다시 쓰거나, 요걸 이제 재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하기 전에 이제 소각하는데, 소각해서 그냥 얘네들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소각해서 발생하는, 소각이라는 게 연소 반응인데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표적으로 메탄이랑 산소의 그 산화 반응인데, CO2랑 H2O가 되면서 이제 발열 반응, 1kg의 메탄당 이제 51메가줄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요만큼을 연소하면 요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걸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만큼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열 에너지를 리커버하는 거, 아니면 열 에너지를 버리는 거, 좀 더 자세하면 그런 식으로 차이점을 둘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 이렇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이런 소각장들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을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연료화시켜서 태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폐기물을 이제 자원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혐기소화라고 해가지고, 바이오매스 기반의 폐기물들은 이제 뭐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이제 프로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미생물 반응에 의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얘네는 고분자니까, 리피드는 고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천연 고분자들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뭐 아미노산이나 단당류 같은 거, 아니면 글리세롤이나 지방산으로 쪼개고, 얘네들을 미생물 반응으로 쪼개면은 이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로 최종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메탄은 천연가스랑 성분이 똑같으니까 에너지화를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당연히 이제 리사이클, 리커버 이쪽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리사이클, 단순 리사이클, 리커버를 떠나서 이제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리사이클링 플러스 업그레이드에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ET 원료가 있으면은, 폐기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PET 플레이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회수해서 얘를 이제 PET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그런 원료 물질로 만드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제 폐기물 뭐 리사이클링, 에너지 리커버리, 뭐 케미컬 리커버리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폐기물은 크게 이렇게 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애들은, 태울 수 있다는 건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애고,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제 소각할 수 있는 애. 그래서 이제 컨버스터블 한 폐기물이 있고, 이제 무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태울 수 없는 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태울 수 없는 애들은 리커버리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매립을 해야 되고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얘들이 이제 뭐 콘크리트 같은 것들, 얘네들 가져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있고, 이제 철금속들, 아이런 앤 스틸, 얘네들은 이제 이 화면에 안 나오는 거, 여기구나. 예. 철금속은 쉽게 세퍼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속에 있는 철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세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캔 같은 거 따로 버려가지고, 우리가 알루미늄 따로 재활용하잖아요. 얘네들 이제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서 쓰면은 우리가 원석에서부터 알루미늄 가져다가 이 알루미늄 합금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게 에너지 사용률이 한 95% 정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철 금속 중에서 요즘에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 애가 이제 배터리나 뭐 핸드폰,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기물 중에서, 유기물은 최대한 우리가 그 소각 안 하려고 해요. 국내에서. 또 특히 이제 바이오매스 폐기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컴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퇴비 만드는 거 들어보셨죠? 뭐 똥 같은 거 썩혀가지고 거름으로 하는 거, 그게 퇴비하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건 혐기소화, 제가 앞에 이제 소개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퇴비하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썩혀가지고 그 퇴비를 만드는 거고, 바이오 가스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 반응을 통해 가지고 H2랑 H2, CH4, CO2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바이오 가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이게 가능해요.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생물이 분해시킬 수 없는 이 페트롤리움 석유화학 기반 폐기물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혐기 소화나 아니면 퇴비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열적 처리를 통해서 이제 뭐 플라스틱 오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합성가스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뭐 여기 다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애들은 이제 좀 자원화하고 여기 이 뭐 배터리나 이런 전자제품 같은 데도 플라스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플라스틱 자원화하고 남은 이 비철금속 같은 애들은 좀 리커버리하고 이런 것도 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폐기물을 이제 이 혐기 소화나 퇴비화 말고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금 많이 소개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랑 업사이클링이에요. 제가 좀 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CNT 이런 거 연구도 하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뭐 발생하는 그런 케미컬 같은 거 분석하는 것도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플라스틱 폐기물 대표적으로 제일 익숙한 폴리에스터, 얘네들을 뭐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촉매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다른 그 유용한 케미컬로 만드는 거, 이런 게 있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PET를 분해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가 좀 그나마 많이 돼 있거든요. 다른 그 플라스틱보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상대적으로 더 잘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 폴리에틸렌 테르프탈릭 애시드나 뭐 에틸렌 글라이콜 요런 거 만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요거 외에 좀 다른 케미컬로 전환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 이용해 가지고 다시 뭐 PET의 원료 만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얘네들을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바틀이나 옷 같은 거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서 옷이나 플라스틱 만드는 데 쓰는, 그 페트병 만드는 데 쓰는 요런 연구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드린 원료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PET로 만드는 게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좀 업사이클링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은 뭐 빌라나 이런 데 집 앞에다가 재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회수가 잘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페트병은 플라스틱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페트병은 보통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아서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PET 바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옷 만드는데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재활용 되는 애도 재활용률이 한 5, 60% 정도 돼요. 국내 기준으로. 근데 뭐 여러분들 고분자 잘 아시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나 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되게 똑같이 생기고, 일반 사람들은 PET인지 P인지 PP인지 PS인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PE 따로 PP 따로 PS 따로 하자 그러면 이것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서 따로 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보통 플라스틱 이렇게 이 통에다가 이렇게 버려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예전에는 얘가 워낙 복합체였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는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 세퍼레이션을 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컨베이어 벨트 같은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혼합된 채로 흘러가면은, 이제 처음에 손선별해서
뭐 카드보드나 글래스,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닌 애들, 얘네들을 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터리 드럼, 이렇게 회전하는 드럼 같은 데 넣어서 자갈 같은 거, 조그만 뭐 금속이나 깨진 글래스 같은 거를 또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솔팅 유닛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각각의 플라스틱 스트림,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얘네들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기술이 제일 좀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씻고 불순물 같은 거 씻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케미컬을 넣어가지고 또 워싱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거 묻어있으니까 드라잉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그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뭐 폴리에틸렌이나 아이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스타이렌 얘네에 비해서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덴시티 세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얘네들은 밀도 차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써요. 뭐 정전기적으로 세퍼레이션도 시키고 아니면 센서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좀 선별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엔 관심이 없다가 요새는 이런 플라스틱 처리를 안 하면은 그게 이제 페널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요새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처리해서 어떻게 자원화를 할 수 있냐?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원화 방법은 뭐냐면요.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 하이드로카본이잖아요. 탄화수소잖아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대부분 CH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다 CH로만 되어 있잖아요. CH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자동차 연료 가솔린이나 디젤 얘네들도 다 CH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카본 길이가 몇 개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카본 길이가 한 뭐 8개, 뭐 7개 그러면은 가솔린이고 10 몇 개면 디젤이에요. 근데 이게 그 카본 길이 차이 때문에 그 연소해야 되는 온도도 다르고 압력도 다르고 그게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리고 카본 길이가 비교적 균일해야 우리가 연소를 할 때 비교적 같은 컨디션에서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막 체인 길이가 막 뭐 몇천 이렇게 되잖아요. 짧은 건 몇백, 몇십.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연소 반응으로 쓰면은 굉장히 연료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완전 연소도 많이 일어나고 또 덩어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연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식 자체만으로 보면은 히팅 밸류 자체는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얘네들이 뭐 보시면 뭐 가솔린이나 뭐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CH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소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얘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원화하는 연료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곧 실증화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열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 열분의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열분의 유를 만들어서 카본 길이를 한 뭐 5개나 10 몇 개? 요 정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자원화, 그러니까 에너지화하는 방법입니다. 열분해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방금 또 열분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적 처리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3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버스천, 연소고 하나가 가스피케이션, 가스화 반응,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이롤리시스예요. 파이롤리시스가 열분해인데 요거 3개가 좀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대충 한 뭐 500도에서 한 뭐 900도 정도 되는 열을 가하는 거예요. 가하는데 거기에 많은 양의 산소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연소고 산소 양이 산소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화제. 근데 산소가 대체적인 이제 산화제니까 산소나 뭐 스팀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연소는 산소를 넣거든요. 공기를 넣어요, 정확하게는. 공기를 넣으면은 이제 공기에 있는 산소가 CH랑 반응해서 이제 발열 반응이니까 거기서 이제 열을 내는 거. 그래서 태우는 거. 이게 연소고 파이롤리시스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화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만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찌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산화 반응은 안 일어나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카본 길이가 기니까 얘가 이렇게 잘라져요. 고온에서.
그래서 이제 카본 길이를 한 뭐 열 몇 개 정도 아니면은 뭐 높은 한 자릿수 이렇게 만들어서 연료로 쓰는 게 이제 열분해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화는 그 중간 정도인데 산화제를 넣는데 산화제의 양을 조금 적게 넣어요. 그래서 그 산화 반응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열분해 반응도 같이 일어나면서 다 태워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우면 H2O나 CO2로 완전 연소돼서 날아가는데, 얘는 일부분만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는 발생시키면서 또 열분의 반응처럼 얘네들을 더 작게 까서 가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H2나 뭐 CO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이제 가스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분의 반응을 이용해서 폴리에틸렌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하이드로카본으로 만드는 겁니다. 길이가 짧아진 애들을.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제가 그 인천에서 가져온 폐그물인데 이걸 조사해 봤더니 얘가 이제 폴리에틸렌과 어느 정도의 불순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열분해를 이용해서 보니까 이게 TGA인데 TGA를 해서 보니까 한 500도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그 매스 감소하는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가해 봤을 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폴리에틸렌을 이제 온도를 높이면서 보니까 얘가 한 400도 정도 되면은 가스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화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TGA 챔버에 있는 폴리에틸렌이 H2나 메탄 같은 가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C5, C6, C7 이런 가스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고온에서 가스로 돼서 날아가서 한 520도, 30도 정도 되면은 다 가스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H2, 뭐 메탄 아니면은 열분의 U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가스를 그러니까 증발한 물질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카본 길이 한 10개에서 뭐 30 몇 개 정도 되는 애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갖다 찍은 거고요. 이렇게 열분의 U를 만든 거죠. 열분의 U를 만든 거고, 실험 방법은 퍼니스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저런 퍼니스에다가 튜브 퍼니스에 플라스틱을 넣어서 가열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얘를 잘 모아가지고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카본 길이가 뭐 한 자릿수 한 10개 초반, 10개 중반. 그러면은 요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화학 공정에서도 디스틸레이션 컬럼 이용해가지고 다 길이별로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가솔린, 레인지 퓨어 아니면 제 퓨어, 뭐 디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연료가 된 거예요. 열분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열분의 조건을 조금 바꿨을 때 뭐 조성이 바뀌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 U라고 해가지고 열분의 U라고 해서 사실 이미 많이 연구가 된 거고, 저는 단일 스트림,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으로만 된 폐기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심플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연구가 많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열분해 하는데 수소를 넣는 거예요. 수소를 넣어가지고 좀 뭐 다양한 뭐 얘네들의 펑셔널 그룹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거를 뭐 하이드로 크래킹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좀 많이 개발된 연구고, 이제 단일 플라스틱 스트림을 처리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공정 효율성을 개선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그 정도까지 왔고, 또 이제 좀 대규모 스케일업화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은, 저 이제 환경공학과에 있으니까 화학공학과는 아니고, 폐기물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안 되는 그 복합 플라스틱 믹스처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마스크인데, 마스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폴리프로필렌도 있고 폴리에틸렌도 있고 나일론도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코 있는데 철도 있고, 이런 복합 폐기물들을 처리하면은 이게 뭐 연료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연소를 하거나 매립을 해야 되나,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열분해를 해봤는데, 일단 폴리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이 있으니까 뭐 한 카본 길이 15개, 20 몇 개, 30 몇 개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안 되는 프로덕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반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뭔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가 이거를 연료로 쓸 수 없잖아요. 실제로 산업에서도 크게 관심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좀 생각했었던 방법은 그 열분해를 하는데 좀 촉매를 넣은 거예요. 그 열분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해된 열분해유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퍼니스 관을 통해서 이런 컴파운드들이. 근데 얘네들이 성분은 되게 복잡해도 결국에는 CH 아니면 N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이 테고, 얘가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그 프로덕트에 상관없이 다 그 카본 백본에 H는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소를 떼내면은 우리가 그래도 플라스틱으로부터 수소를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소가 좀 잘 떼지는 촉매를 넣어가지고 이제 니켈 촉매를 넣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수소 생산을 좀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소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이제 수소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H가 수소에서부터 떨어지면은 카본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카본이 덩어리채로 있을 텐데, 카본이 어디 갔을까? 네,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카본이 촉매에서 지나가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카본이 촉매에 붙었겠지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필라멘트처럼 얘가 이제 카본 덩어리입니다. 얘가 이렇게 촉매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촉매가 비싼데 촉매에 카본이 붙어버리면 수소 조금 얻자고 카본 이렇게 촉매 버려버리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소도 얻어내면서 촉매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용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분해는 제가 산화제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N2의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열분의 U가 하이드로카본으로 돼 있는데 걔가 CO2랑 반응해가지고 수소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하이드로카본에 있는 카본은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CO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이건 메탄 드라이 리포밍이라고 이제 화학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개질하는데 CO2를 함께 넣으면 이게 H2랑 CO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CXHY가 되겠죠. 열분의 U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이드로카본이 CO2랑 반응하면은 H2랑 CO가 되겠다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N2 조건이고 이거는 이산화탄소 조건이거든요. 카본 모녹사이드가 그러니까 N2 조건에서 열분해를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생겼다. 그러니까 카본이 촉매에 붙어버린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있는 조건, 이 빨간 그래프에서는 CO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카본이 이산화탄소랑 만나서 CO까지 됐다. H2도 생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N2 조건 한 번 5번 실험한 거고, 요건 CO2 조건 한 번 5번 실험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카본이 이제 이걸 먼저 보셔야겠구나. 요건 이제 N2 조건에서 실험한 거고, 이건 CO2 조건에서 실험한 건데, 수소가 처음에는 잘 생성이 됐었는데 N2 조건에서는 그 니켈 촉매 이용한 열분해에서는, 근데 엄청 그 다음부터는 거의 생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카본이 그 촉매를 다 덮어버려 가지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조건에서는 수소 생산량은 조금 감소했지만 이제 일산화탄소 생산량도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성가스 양은 계속해서 좀 높은 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그 촉매 열분해를 통해서 이제 수소 생산하는 게 좀 유효한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좀 해봤습니다. 이거 기적인데 여기는 진짜 플라스틱 종류도 다양하고 그 외에 다양한 유기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열분해유를 만드니까 어떤 컴파운드인지 모르는 것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얘를 이제 또 CO2 열분해 조건에서 이제 수소랑 일산화탄소로 좀 전환이 가능함을 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좀 이걸 최적화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번 정도 썼을 때 카본이 그래도 촉매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 10% 정도는 남아 있어서 요것들을 이제 잘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분석하면서.
그럼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지 잘 알잖아요. 뭐 연료전지에도 쓰이고 그래서. 근데 일산화탄소는 이게 중요한 건가? 수소랑 일산화탄소가 같이 생기는 게 과연 유의미한 뭐 그런 결과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H2랑 CO는 합성가스라고 합니다. 싱가스라고 해요. 왜냐면은 얘를 이용해서 다양한 케미컬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이드로카본도 만들 수 있고, 뭐 퍼틸라이저,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산업에서는 합성가스라고 하고, 얘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얻는데, 우리는 이제 천연가스 개질해서 얻는 게 아니라 폐플라스틱, 단일 폐플라스틱 스트림이 아니고 복잡한 폐플라스틱 스트림, 원래는 연소해서 버려야 되는 애들을 이렇게 H2랑 CO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경북대 와서 세팅하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니켈 촉매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좀 더 더 다양한 종류의 촉매들을 이용해서 카본은 덜 달라붙고 메탄이랑,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이랑 이산화탄소가 함께 수소랑 일산화탄소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촉매를 좀 개발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섬유 유기신소재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심 있으실 만한 제 예전 데이터 중에서 몇 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나일론 6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 카프로락탐이 그 모노머잖아요. 뭐 리커버리 하는 것도 그냥 열분해 조건에서 했는데 보니까 한 83% 정도는 리커버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되게 공정을 최적화한 건 아니라 그냥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그냥 한번 해봤는데도 그냥 한 400도, 500도 정도 열분했을 때 이렇게 83% 정도 리커버리가 빨리 됐었던 게 있어서 좀 공유해 드리려고 가져왔고, 요건 촉매 이용해 가지고 한 400도인가 500도에서 제가 반응을 400도인가 500도인가에서 반응을 시켰는데 스타킹이었어요. 스타킹에는 나일론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성분들. 근데 스타킹에 있는 나일론 성분 중에서 한 95% 정도가 이 구리촉매 이용해 가지고 리커버리 했을 때 한 400도인가에서 한 95% 정도 리커버리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같은 거 리커버리 할 때도 열분의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수가 있다 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조금만 더 바이오매스 관련돼 가지고 소개를 드리면은, 바이오매스는 크게 리그노셀룰로즈, 그러니까 목질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은 리그닌, 그리고 셀룰로즈, 그리고 헤미셀룰로즈로 되어 있고요. 셀룰로즈는 이제 뭐 어떻게 생긴지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헤미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는 카본 5개짜리 당이 좀 반복되는 구조고, 셀룰로즈는 카본 6개짜리가 반복되는 구조고요. 리그닌은 여기 보면 이렇게 페놀 같은 구조의 이런 백본에서 이렇게 뭐 다양한 작용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닌은 나무에 많아요. 제일 딱딱해요. 잘 안 깨지고. 그리고 셀룰로즈랑 헤미셀룰로즈는 풀 같은 데 많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 풀에는 다 있는데 나무에도 다 있고, 근데 비율이 리그닌이 높으면 이렇게 딱딱한 나무 같은 거고,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가 많으면 이제 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콩 같은, 열매 같은데, 씨앗 같은 데는 지질도 많잖아요. 걔는 이제 리피드라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 대두유 아니면 옥수수, 식용유 이런 것들, 그 기름이 이 리피드입니다. 기름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이 일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성분별로 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열분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얘도 바이오 오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오 오일로 하면은 좀 성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카르복실산이잖아요. 이건 패티애시드, 지방산. 그러면 이제 산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연료로 쓰기에는 뭐 그런 엔진 같은데 문제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산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랑 다르게. 그러면 산소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발열량이 적어지죠. 산화 반응은 산소끼리 못하니까 발열량이 적어요. 그래서 연료로 쓰기에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떨어져요. 바이오매스도
바이오매스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바이오매스는 이제 석유 그거랑 좀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영 바이오매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석유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올드 바이오매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동물 식물에서부터 썩어가지고 온 거니까. 근데 얘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뭐 고온 고압에서 이렇게 산소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이렇게 CH로만 돼 있는 거고, 얘는 O가 많은 거. 그래서 얘는 연료로 쓰기에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오일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애시드도 많이 있고, 뭐 이거 벤젠 같은 하이드로카본도 있는데 많이는 없고요. 뭐 프로파노익 애시드, 애시드들도 많이 있고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연료로 쓰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료로 쓰려면은 이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을 하려면 또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오 매스를 이용해서 연료를 하는 거는 뭐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 헤미셀룰로즈, 그러니까 카본이 5개, 그리고 셀룰로즈 카본이 6개인 애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노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모노머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플랫폼 케미컬이 5 하이드로시 메틸 펄퓨라 요런 건데, 요런 거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셀룰로즈로부터. 그러면은 얘를 이 작용기를 변환을 하면은 수소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수소를 넣어서 이렇게 H2O를 떼내고 또 수소를 넣어서 떼내면은 이런 식의 케미컬을 만들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얘는 그 발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뭐 바이오 연료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요런 케미칼들을 산업용 케미칼들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얘는 이제 그 헤미셀룰로즈로부터 나오는 카본 5개짜리 그 케미컬인데, 얘도 산소를 떼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연료로 쓸 수 있고, 얘는 이제 접착제 같은데 그 원료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다 산업용 솔벤트로 쓸 수가 있고, 이 바이오매스 기반 케미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케미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수소를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수소를 넣어서 이 산소를 H2로 만들어서 떨어뜨려내는 그런 촉매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되게 고온 고압의 수소가 필요가 해요. 고온 고압의 수소도 필요하고 온도도 좀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좀 관심 있는 연구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런 플랫폼 케미칼들을 좀 밸류어블한 그 프로덕트로 바꿀 때 수소가스 없이, 고온 고압 없이 전환을 하는 이런 연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박사과정 때 했었던 건데 앞으로는 케미컬 종류를 바꿔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케미컬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물 안에서 이런 반응을 하면은 수소를 물에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상온 상압에서도 반응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물 속에 있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물 분자를 쪼개서 전극 표면에 이렇게 그 H 몰리큘을 붙이고, 이런 케미컬들이 이 표면에 와가지고 반응을 하면은 이 수소들이랑 반응을 해서 여기에 수소가 붙고, 또 수소 붙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H2O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반응이 진행이 가능함을 제가 또 확인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이드 리액션은 여기에 있는 수소끼리 만나가지고 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게 사이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겐 에볼루션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 그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요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사이드 리액션이라고 했냐면은, 제가 원하는 그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촉매가 있을 거잖아요. 그 촉매를 써서
이런 반응을 하면은 이제 수소 생산할 때는 또 더 수소 생산하는데 특화된 촉매를 쓰면 될 텐데, 제가 그 원하는 반응할 때 쓰는 촉매에서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인 반응이 아니니까 요 반응이 메인으로 일어나고 수소는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요런 반응이 좀 해보려고 많이 진행을 했고, 이제 뭐 이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전기와 포텐셜을 얼마큼 넣는 게 수소 생산하는 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이제 제가 원하는 반응을 진행한 거거든요. 적합한 포텐셜이 뭔지 찾는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적게 넣어줄수록 제가 원하는 반응으로 선택도가 더 높은 걸 확인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라인인데 이게 프로덕션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선택도는 높은데 반응 속도는 너무 느리니까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 이 촉매 표면을 개지를 해서 제가 이것도 구리 촉매를 썼는데, 구리 촉매가 표면은 이렇게 좀 깨끗한데 이 표면을 우들투들하게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반응 속도가 그냥 그 평평한 촉매보다 우들투들한 촉매를 썼을 때 한 이제 4배 정도, 3-4배 정도 빠른 거를 이제 또 확인을 하는 이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이제 이 고온 고압에서 그 화학적으로 이 반응을 진행시켰을 때는 프로덕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 생산 방향이 이런 식이었는데 단계별 투스텝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진행되고 또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로는 가지 않고, 또 이런 연구도 했었다는 것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고온 고압에서 촉매 이용해 가지고 진행됐어야 되는 화학 반응이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서 상온 상압에서 25도씨에서 그냥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이 바이오매스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기존에는 다 이제 화학적인 반응으로 많이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전기화학적인 반응 이용해 가지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분해를 하면은 뭐 바이오 오일도 생기지만, 바이오 오일 외에도 이제 이 바이오 차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오일이 되지 않고 남은 그 고체 덩어리예요. 이 고체 덩어리를 이용해서 또 촉매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다 정도로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했었던 연구를 좀 정확하게 좀 로드맵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폐기물 같은 경우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바이오매스 아니면 뭐 하수 슬러지 이런 애들을 좀 열적 처리를 통해서 리퀴드 케미칼로도 만들고 솔리드 카본 바이오 차로도 만들고 이제 합성 가스로도 만드는데, 얘네들의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뭐 H2 합성가스 이런 걸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촉매 반응을 이용하면은 알코올이나 탄화수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연구 결과에는 뭐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리드 바이오차 같은 물질들은 이산화탄소 흡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얘네들이 또 열분해하는 데 또 촉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전처리를 통해서 뭐 다양한 화학 물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제너럴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느라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소개시켜 드려야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이는데 도움이 더 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았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별적인 질문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